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선택하고 도전하는데요. 어떤 길을 걷고 어떤 가치를 마음에 두느냐에 따라 이 삶의 방향과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죠. 세상을 전하고 사람과 사회를 이어주는 일을 하면서도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책임을 짊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 순간 판단과 선택의 연속에서 자신과 공동체의 가치를 고민하며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방송인으로서 사회와 소통하다 국회의원으로서 이 법과 정책을 통해 변화를 만드는 한준호 의원입니다. 방송인과 정치인, 언뜻 보면 다른 길 같지만 결국 모두 사람과 사회를 더 나아지게 하는 일이라는 같은 가치로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한준호 의원과 함께 삶의 의미와 또 책임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대선 이후로는 전주에는 오랜만에 오신 걸로 알고 있고. 네, 뭐 지난 대선 직후에 한번 내려온 적이 있었고요. 예. 네, 뭐 아무래도 감사 인사도 해야 되고 대선 기간에 제가 전라북도 담당이었기 때문에 예. 네, 그 직후에 감사 인사차 한번 다녀간 이후로는 처음인 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좀 많은 분들을 좀 모셔봤지만 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아나운서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해서 상당히 좀 긴장이 되기도 부담스럽죠. 하고 예, 좀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뭐 저한테 격려를 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예, 사전에. 저는 뭐 방송사에 만으로 15년 있긴 했는데 예. 저는 이제 2008년에 방송을 더 이상 예. 못하게 됐기 때문에 실제 그렇구나. 방송 기간은 한 5년이 채 안 됩니다. 네. 저보다 훨씬 경력이 많으시니까. 과찬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이 고향이라는 게 참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생각만 해도 뭐 푸근하다, 따뜻하다 싶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좀 어린 날에 미성숙한 나의 나를 좀 돌아보게끔 하는 그런 공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네. 우리 의원님께 이 전북이라는 이 고향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도 궁금하네요. 글쎄요, 또 한편에서는 상처도 굉장히 많은 곳이기도 하고요. 네. 제 어렸을 때 워낙 집안이 좀 어려워지는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예. 그때 겪었던 경험들은 뭐 다시 되돌려 생각하고 싶지가 않을 정도로 네. 굉장히 힘들었었고 또 한편에서는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고향에 올 때마다 뭔가 굉장히 반갑습니다. 특히 전주 MBC도 제가 이렇게 몇 차례 오다 보니까 예. 더욱 반갑고. 네. 그렇죠. 그 전까지는 좀 시사 프로그램에 자주 오셨고. 네, 뉴스에 한번 출연을 한 적이 있었고 예. 그리고 시사 프로에 한번 맞습니다. 초대를 해주셔서 온 적이 네. 있습니다. 지금도 전주에 그럼 아버지가 네, 저 계시고 이제 아버지가 아직 네. 전주에 계시고요. 친인척분들도 네, 계시고. 친척들도 그럼 계시고. 내려오실 때마다 좀 인사도 드리고 겸사겸사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전주에서 연락이 올 때는 네. 제가 가급적이면 내려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제 저희가 좀 모셔야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주 그런 불러주십시오. 자리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제가 그동안은 증권사에서 일을 하셨지라고까지만 제가 알고 있었는데 네. 경력을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프로그래머도 하셨고 제가 또 이제 스타트업도 하셨고. 그렇죠. 첫 직장은 예전에 이제 데이콤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예, 지금 예. 이제 인수합병되고 민영화돼서 LG U+가 된 네네. 회사. 그 회사에서 인공위성 알고리즘을 짜는 일종의 그러셨어요? 프로그래머 연구원으로 시작을 했고 네. 그 회사가 민영화되는 단계에 네. 지금 이제 한국거래소로 통합이 됐는데 예. 저는 이제 입사를 코스닥 시장으로 입사를 했으니까요. 그렇군요. 이 코스닥 분야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2003년 이제 합병이 네. 되고 그때 MBC에 합격을 해서 예. 또 이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2017년 이후에 회사를 퇴사를 해서 네. 이제 청와대에 갔다가 예. 네, 이렇게 국회의원으로 다시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직업군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게 된 계기가 뭔가가 좀 있나 싶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네. 뭐 합병이 되거나 민영화가 되거나 약간 좀 회사에 뭔가 좀 굵직한 사건이 있었을 때 네. 가시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 그러셨던 겁니까? 네. 원래 저는 이제 대학 때 꿈은 조종사였어요. 파일럿. 그 파일럿 준비를 워낙 오래 했고 네네. 그래서 이제 조종사 시험에서 이제 실패하고 난 다음에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뭘 해야 될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 따라서 시험을 보기 시작하다가 네. 이제 합격을 하는 곳들이 아무래도 전공이 수학 쪽이다 보니 주로 이제 IT 회사들이 많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그중 하나였던 데이콤으로 입사를 했고 예. 그때 데이콤에 입사를 해서도 이제 언제든지 항공사 시험을 다시 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의 아내를 좀 빨리 만나서 예. 이제 결혼을 하고
아내가 반대를 심하게 했죠. 조종사는 안 된다. 왜요? 어, 좀 멋있잖아요. 그건 남자 입장이고 여자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집을 떠나면 잘 안 들어오잖아요. 장거리 그렇죠. 운행들이 많다 보니까. 그 장거리 단거리를 이제 병행하는데 한 달에 들어올 수 있는 날짜가 며칠 되지 않다 보니까 그렇군요. 네. 아내 입장에서는 반대했고 또 장인어른께서 예. 그 공항공사 제주 공항공사에서 근무를 하셔서 이미 알고 계셨겠네요. 또 이 분야를 또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세요? 반대가 심해서 네. 어렵던 시기에 이제 하필 또 그 시기가 민영화가 진행이 되고 있던 시기이고 그랬군요. 결혼한 지 예. 얼마 안 돼서 아내가 또 첫 아이를 갖게 되고 그래서 생존 문제 때문에 실은 이직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그랬군요. 그리고 나서 MBC는 제가 거래소에서 근무할 때 주로 예. 이제 시황, 통계 이쪽 분야를 네. 했었는데 주로 일반 증권사들은 종목을 다룬다면 네. 거래소는 지수를 다룹니다. 네, 네, 지수를 다루죠. 네, 그 차이가 좀 있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지수에 관련된 이제 시황과 통계를 했었는데 예. 저한테 이제 방송 기회가 많이 왔죠. 그래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방송인의 뭐 이런 데 이제 출연해서 방송하고 네. 또 이제 주로 이제 전화 인터뷰를 네. 많이 하고 그러다가 주변에서 보시던 선배들이 바람을 집어넣어서 그러지 말고 옆에 있는 MBC로 한번 가봐라. 그때는 이제 여의도가 그렇죠. 예, 같이 있었으니까. 당시에는 네. SBS도 여의도에 있었고 예. 그리고 MBC가 이제 거래소 바로 맞은편에 있었기 예. 때문에 우연찮게 시험을 봤다가 네. 이제 MBC로 이직을 하게 됐죠. 근데 방송인 한준호를 방송에서 그렇게까지 네. 많이 보진 못해요. 참 맞습니다. 안타까워요. 네. 예, 그 당시가 좀 뭐랄까 MBC가 좀 장악당했던 좀 정권에 많이 휘둘렸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고 네네. 그런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아쉬움도 있었겠어요. 이제 정확하게 좀 짧게 표현을 하면은 예. 직장은 있는데 직업을 잃었죠. 그래서 네. 제가 2007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던 그 시기에 예. 그 미디어 악법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예. 물론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상황과 얽혀서 나온 것인데 결국에는 신문과 방송의 겸용을 허용을 하고 네.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종편들이 나오기 맞습니다. 시작했죠. 예. 24시간 조중동 매경 등에게 예. 이제 대형 그 페이퍼 매체들에게 24시간 뉴스를 허용을 하게 된 거죠. 그거를 이제 저희 당시 언론노조 측에서는 미디어 악법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네네. 그에 맞서 싸우기 시작한 게 2007년 12월부터인데 맞습니다. 그때 처음 국회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선 게 계기가 돼서 예. 불과 이제 6년 차 되던 시기에 선배들 권유로 노조에 예. 들어가게 됐고 노조에 들어가서 이제 그 미디어 악법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방송 장악 시도에 이제 맞서 예. 싸우다가 자연스럽게 아나운서국을 떠나게 됐고 그렇게 됐군요. 그 예. 뒤엔 뭐 예능 PD도 잠깐 했었고요. 네. 또 뭐 사업부에도 가 있었고 뭐 네. 기획실에도 가 있었고 아무래도 후배들 방송하고 선배들 남아 있는 사람들 방송하고 하는 거 보면서 예. 이게 나만 희생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뭐 없지 않아 했고요. 그러시군요. 예. 또 한편에는 이게 1년, 2년, 3년 이렇게 자꾸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 9년을 바깥에 나와 있었는데 이렇게 사람이 좀 지쳐요. 근데 그 지치는 과정 중에서 예. 뭐 우울증도 좀 오기도 했고 그러셨어요? 굉장히 네.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가 정치 입문하게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뭔가 사람이 네. 내가 이 조직에서 뭔가 잘 안 되면 내가 나가서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악밖에 남지 않아서 네. 뭔가 정치에 입문하셨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굉장히 계기가 좀 우연이었죠. 된 거예요? 네. 2017년 5월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네. MBC 안에서 그렇게 저처럼 저항하고 싸웠던 사람들에게 좀 희망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름부터 저희가 한 석 달 정도 이제 일종의 흩어졌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올라가기 위한 이런 파업들이 진행이 됐는데 예. 막상 이제 올라갈 때쯤 되니까 제 나이가 36에서 46, 뭐 37에서 47 이렇게 네. 한 10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랬구나. 네. 근데 방송을 하려고 어느 날 이렇게 스튜디오를 내려가서 나도 예. 이제 이 앞에 다시 설 수 있구나라고 네. 하는데 이렇게 스튜디오에 서서 켜진 카메라를 보고 제 얼굴이 화면에 나오는 걸 봤는데 예. 세월이 지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모여있는 아나운서들 사이에서 보니까 제가 상당한 고참이 돼 있는 거예요. 즉 이제 부장급 정도 되는 고참이 돼 있다 보니까 네네.
저희 이제 암묵적인 룰이 보직을 맡게 되면 방송을 안 하는 좀 규칙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결국 들어가서 방송을 못 하게 될 가능성도 있겠구나. 또는 이걸 하겠다고 주장을 하는 순간에 저 많은 후배들의 기회도 없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네, 들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나가서 다른 기회를 좀 찾아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은 이제 학교로 가는 방향으로 틀어서 이제 회사를 어렵게 나오게 됐죠. 2018년에. 그렇군요. 근데 공부를 좀 더 하고 뭔가 연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쪽을 했는데 좀 교직 생활을 좀 해봐야겠다. 네, 그러다가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특히 청와대 측에서 제가 쫓겨나 있는 기간 동안에 주로 했던 게 미디어 정책 쪽을 오래 하다 보니까 예. 한중 FTA 미디어 분야 협상에도 참여를 했었고 오, 네. 네, 미디어 정책들을 하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그런 인재가 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볼 네. 생각이 없냐라고 해서 면접을 보고 청와대에 들어가게 된 거죠. 아, 그때를 계기로 해서. 네, 그게 이제 정치 입문 계기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국회의원까지 또 하고 계신 거고. 네. 그 전주의 지역구를 둘 법도 한데.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보통 네. 고향이 이쪽이면 네. 이쪽에서 뭔가 좀 공감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이곳에서 좀 정치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것도 참 네. 좋은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영민도 좋은 일일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고양시 을에서 네. 이렇게 처음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하셨고. 제가 21대 그 총선이 치러지던 그 시기에 예. 그 민주당으로부터 영입 제안이 있었어요. 영입 제안이 있어서 제가 고양시에 16년째 살고 있었기 때문에 네. 고양시에 특히나 이제 김현미 장관, 네. 유은혜 장관 네. 등 두 분이 지역구가 빌 것 같았고 예. 또 한 곳은 또 컷오프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어서 고양시에서 한번 돌려보겠다라는 제안을 처음 받아서 오, 예. 저도 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시작할 생각을 하고 처음에 이제 영입 제안을 받았는데 오, 네. 뭐 실제 그 당에서는 이 전주 지역에도 저를 돌려본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당에 연락을 해서 예. 전주에 내려가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전주에 내려가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다. 이렇게 전주라는 데가 전략 공천을 하는 경우가 없는데 그렇죠. 네. 이런 좋은 기회를 왜 마다하느냐라고 해서 제가 이 전주란 지역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남들보다 떨어지고 그리고 가족들이 고양시에 있기 때문에 네, 네. 좀 어렵더라도 저한테 주는 지역이 고양시였으면 좋겠다라고 오히려 해서 제가 이제 전주에서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박차고 저희 지역구가 19대에는 224표로 졌던 지역이고 네, 네. 20대 때 900표로 겨우 신승한 지역이긴 했는데 예. 그 지역에 이제 다자구도인 상태에서 들어가서 52% 정도로 겨우 이제 이겼죠. 지역구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꼭 지역에서만 또 활동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곳곳을 돌면서 뭐 많은 또 의견 청취를 하고 네, 계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책을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개인적으로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자기 생각을 정책으로 만들어서 강요를 많이 했다면 예. 요즘 이제 법안을 만드는 의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예. 좀 다수의 젊은 의원들은 되게 공청회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찾아가는 네.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얻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걸 정책으로 담아내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방향이 달라졌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예전에 이제 새로운 정치라고 표현을 했다면 요즘은 이제 필요한 정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국민들 또 주민들 이분들이 주는 여러 가지 의견들 속에서 예.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네네. 이것을 정책으로 담아내려는 노력들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주민들 의견도 엄청나게 다양할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네. 이 사안이라고 하면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네. 또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가만히 들어보면 또 그러니까 두 집단 다 네. 이야기가 또 맞아요. 아, 정확히 보셨어요. 이해관계도 더 뭐 단단하기도 하고 뭔가 네. 좀 논리도 충분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할 때는 어떤 부분을 좀 크게 이렇게 고민하면서 선택을 하는지 네. 수의 차이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가치의 굉장히 차이입니까? 정확한 지적을 예. 하셨는데 저희 일의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나 새로운 법안 이런 것들은 발표가 되고 시행령으로 떨어지면 네. 이거를 국민들에게 강요를 하잖아요. 예, 그럼 그때서부터 논란이 벌어집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쪽에 이 지역에 뭐 세우고 싶은 것들이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까지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과정이 진짜 정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 합의 과정이 조금 길더라도 예.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드러내고 그 과정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그걸 정책으로 반영을 하거나 예산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어렵더라도 자주 만나고 네. 꼭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서만 접근을 하죠. 그렇군요. 네. 조금 늦더라도 네. 예, 합의의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속도에 쫓기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참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네. 그 속도를 쫓다 보면은 좀 부작용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럼요. 예, 다음에 고치려고 들면은 그만큼의 기회비용이 생기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오히려 이제 정치의 방향이 네. 국민으로부터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와야지 저희 같이 대의자들이 국민들에게 이게 맞는 겁니다라고 제안을 하는 방식은 이제 시대가 네. 끝났다. 네. 그 이번 정부의 이름도 국민주권 정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주권자인 국민들의 생각이 정책과 예산으로 담겨야지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방식은 네. 시대착오적인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 하니까 네. 이제 최근에 이제 핫하게 발의된 법이 있죠. 방송 3법. 네네. 최초 또 발의자이시기도 하고. 22대 제가 처음 발의를 했었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방송인 시절에 네. 그런 경험들이 밑거름이 돼서 이런 기획들을 또 할 수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기도 하고 네, 뭐 네. 단순히 방송을 출연해서 이 기획력이 나온 것이 아니라 네. 그 이제 MBC에 재직할 그 상황에서 재직했던 그 상황에서 노조 활동을 하시면서 네, 네. 여러 가지 공영방송을 위해서 투쟁했던 그런 네. 경험들이 많이 좀 녹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네. 법은 실제 2008년 이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게 설립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 전에 이제 그 지배구조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의 이사를 뽑고 이사가 사장을 뽑는 이 지배구조. 예. 이거를 지금대로 한다면 정치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결국 사장이 맞아요. 뽑히는 이 구조가 되다 보니 2008년부터 한 10여 년간 예. 저희가 이제 싸워왔던 그런 이제 공영방송이 지배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맞습니다. 되겠다라는 생각이 처음 시작이었었고 뭐 그로 인해서 21대 국회부터 꾸준하게 이 방송 3법과 관련된 논의와 연구와 네. 법안 제출을 해봤었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공정 언론, 또 언론 개혁, 네. 또 뭐 우리 그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개혁에 또 국민들의 소망이 있을 텐데 이 네. 언론 개혁도 상당한 부분을 또 차지하거든요. 네네. 예, 어떻게 언론이 바뀌어야 공정한 언론으로 또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 네. 이것도 고민도 많이 하셨을 테고 또 방향성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방송사 자체가 공영성을 띠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자구책들이 좀 필요하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공영방송이라는 것의 역할은 우리 헌법 21조 1항에 네. 국민 표현의 자유가 나와 있습니다. 예. 모든 국민은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 이런 데서 이제 표현의 자유가 시작되는 것인데 결국엔 국민들의 말이 언론이 되는 것이고 국민들의 글이 결국 출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공영방송을 통해서 보장을 해야 되는데 예.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을 해주되 네. 공영방송사 자체적으로 이런 자구책들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이걸 이제 법률로서 저희가 제약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제 기술적으로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많이 이름이 거론되고 지난 21대 국회에서 막혔던 법 중에 하나가 예. 언론중재법, 저희는 이제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 이렇게 네, 부르고 네. 있는데 그것도 역시 헌법 21조 사항에 따르면 그런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예. 권리나 아니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에 배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21조 사항을 담는 것인데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언론사들과도 많은 논의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법률적 규제를 해주는 거는 역시 저희가 좀 그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야 되는 사안인 것 같고요. 네네. 언론사로 인한 피해는 가장 큰 건 저는 딱 하나라고 봅니다. 편향된 방송 또는 가짜 뉴스. 맞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함께 노력해 가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워낙 바쁘셔서 사실 네. 방송은 많이 못 보실 것 같은데 그래도 아니에요. 방송 3법을 이렇게 또 발의하신 네. 분으로서 네.
최근에 좀 많이 보고 있는 방송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것도 평소에 즐겨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매체가 MBC여서 그런 건 아닌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MBC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예. 이제 통신사인 YTN이나 연합뉴스 TV도 많이 보는 편이고 네네. MBC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12.3 비상계엄 이후에 네. 국민들에게 이 정보 전달에 있어서 그 정확성을 기하려고 많이 노력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늘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 MBC 출신이기도 하지만 예.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고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 방에 가면은 네. 늘 이제 연합뉴스 TV나 YTN 그리고 MBC를 늘 틀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막 방송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줄 몰랐는데 네. 항상 팩트만 이야기하시는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네. 정치인 한준호에게 있어서 네. 한 10년이 채 안 되는 시기인데 아주 역동적인 참 네. 시기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이재명 당시 캠프에 합류하면서 또 21대 대통령 당선까지 그리고 네. 지난 또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었을 때는 제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저서로 쓰신 네. 결국 국민합니다라는 책을 보니까 네. 굉장히 또 큰 역할을 그 당시에 그날 밤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큰 역할이라기보다는 이제 당시 비상계엄이 갑자기 터졌고 저희도 이게 현실인가 싶으면서 예. 급히 국회로 다 뛰어 들어왔죠. 예. 그러면서 가족들에겐 전화해서 이제 그 좀 피해 있어라라고 어허. 연락을 하고 혹시 연락이 끊기면은 상황이 발생한 거니까 예. 이제 가족들에게 먼저 인지시키고 나서 들어왔는데 때마침 그 현재 이재명 대통령님 당시 대표를 네.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권 주자로 가장 유력하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을 먼저 대피시켜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방으로 가려고 하시는 거를 저희 방으로 모시고 오고 맞아요. 그리고 휴대폰을 끄게 하고 피해 있었죠. 네, 예. 저희 방 이제 입구를 다 차단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대비책들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승계 순위도 만들고 예. 그리고 의원들을 전체 국회로 모이게끔 유도하고 당원들과 만접촉을 한 유튜버들에게 연락을 해서 라이브 방송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랬군요. 네.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네네. 정말로 뭐랄까 많은 일들이 있었고 네. 첩보 영화를 보는 것 마냥 실제 그랬습니다. 예, 정말 그렇게 네. 예, 다 감싸고 돌아다니고 결국에는 그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맞습니다. 네. 그때 피해 있을 때도 온갖 데서 이제 헬기 소리와 군인들 군합발 소리 네. 그리고 굉장히 엄중한 상황들이어서 네. 어떻게 해서 본회의장을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네. 연락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날 제 화면을 보면 제가 항상 이어폰을 꽂고 있는데 저희 보좌진과는 전화기를 아예 켜놓은 상태에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 당시 이장면 대표를 모시고 들어갈 출구를 네. 찾고 있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제 저희 보좌진과 경호팀들이 에워싸서 본회의장까지 모시고 들어갔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대한민국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고는 있습니다. 네. 새로운 바람이 곳곳에서 불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하는 그 정치 신념도 상당히 좀 네.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질문이 결국에는 정치란 무엇이어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하고 맞닿아 있다고 네.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정치가 어찌 보면 정치인들만의 고유 영역인 것 같지만 네. 실은 정치는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처음 제게 수행실장을 제안했던 한 3년 반 전 그때로 돌아가면 저희 지역구에 와서 수행실장을 제안하시면서 제게 실용주의 정치를 처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정치에 뛰어들면서 이 실용주의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실용주의는 결국에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정치가 국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또 국민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좌우 빨간색과 파란 것과 상관이 없이 네.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진보주의가 진보 정당이 너무 좌측에만 편향돼 있으면 결국에는 국민들 다수가 외면되게 되죠. 네. 가치 중심으로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실용주의를 선택을 하고 저희가 중도 보수로 나아서면 예.
그러면 보수에서도 극우를 버리고 합리적인 보수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서로 만나서 만들어지는 교집합의 영역이 넓어져야 예. 다수의 국민들의 혜택을 받는 정책들과 예산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러한 저희가 어찌 보면 약간의 우클릭이긴 하지만 네. 실용주의를 선택을 하고 중도 보수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대통령께도 몇 번 드린 적이 있고 그것이 처음 대통령과 제가 만나서 수행실장과 대선 후보로서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방송인 한준호부터 정치인 한준호까지 저희가 다양하게 도로도로 만나봤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사람 한준호를 만나보면 어떨까 네. 싶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오시면서 뭐 지금도 너무나 또 젊으시긴 하시지만 가장 좀 힘들었던 순간들이 언제였는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인생에서 가장 결정을 하는 순간에 제일 어려웠던 순간은 MBC를 나올 때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이제 만으로 15년을 다녔고 예. 그리고 MBC를 입사할 때는 더 이상의 이직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제가 MBC를 나올 때 이제 홀가분하게 나오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한 일주일간 고민을 했고 또 마지막 결정을 한 순간은 이틀간 열이 나서 알아 누웠고 마지막 결정을 하고 나서는 혹시 설득될까 싶어가지고 전화기를 꺼놓고 일주일간 사표를 내기까지 잠적을 했었는데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는 가장 결정의 순간 힘든 결정이었었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렇게 본인의 신념을 따라서 결정하고 나니까 네. 희한하게 또 새로운 또 기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네. 네. 제가 예전에 잠깐 이제 실내 암장, 스포츠 클라이밍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예. 저희 가르치시던 분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일정 높이까지 올라가면 겁이 나서 못 올라가거든요. 예. 매달려 있어요, 이 사람이. 네네. 근데 그때 내려오면 항상 저를 꾸짖으면서 하는 말이 하나를 놔야 하나를 잡지. 매달려서 얻을 게 뭐냐. 그렇죠. 근데 제가 MBC에서 마지막 상황이 그렇게 매달려 있던 상황인 것 같아요. 마지못해. 근데 그때 저는 한 손을 떨어지더라도 놔야지라고 판단을 하고 놨던 건데 결국에는 그게 다른 길로 저를 안내하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 그러니까 혹시나 방송을 보는 분들께서 뭐 하나 포기하면 하나가 자연스럽게 오는구나라고 생각하실까 봐. 그건 아니고 그건 평소에 아닙니다. 내가 네. 어떤 공공의 영역에서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에게 네. 그와 비슷한 어떤 기회들이 많이 올 수 있다라는 것.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사람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어려운 시절, 어려서 이제 삶에서 어려운 시절도 있었고 예. 또 이런 선택의 어려움도 있는데 늘 누군가 선택을 하면은 네. 아마 우리 앵커님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무슨 도전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잘 될 거야, 해봐, 꼭 될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처음엔 다 뭐라고 하냐면 아우 그 어려운 걸 왜 하려고 그래. 걱정부터 하죠. 네. 안 될 텐데. 네. 근데 저는 지금까지 한 모든 도전에서 제 주변 사람들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하는 게 늘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네. 어려우시고. 네. 지금도 모든 네. 게 다 도전이고 모든 게 선택이기 때문에. 네네. 네. 알겠습니다. 나이가 들더라도 삶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이고, 그리고 또 쉬운 날은 없지만 특히 청년들도 많이 어렵습니다. 네. 특히나 뭐 청년들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뭐 지역민들도 사실은 좀 많이 어렵지만 꼭 지역민들만 또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전체 또, 네. 또 시민분들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네네. 그 중에서 뭐 강도로 생각하자면 우리가 뭐 흔히 지역민 또는 뭐 지역의 청년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는데 그분들에게도 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네. 있을까요? 특히 이제 청년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가톨릭 신자이기도 한데 네. 제 세례명이 돈 보스코라고 해서 그 평생 청년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살다 돌아가신 신부님의 이름을 따서 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청년들을 바라보는 우리 정치권 기성 세대의 시선들을 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청년들이 원하는 것 또는 청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찾고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그 청년들이 바라는 것이 공통적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네. 저희는 그들이 뭔가를 원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부터 좀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기는 우리가 다 겪어온 시기잖아요. 네. 그 시기는 늘 어렵습니다. 선택을 해야 맞아요. 되고 항상 앞이 깜깜하고 맞아요.
가진 것은 없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꿈이 굉장히 큰 시기이기 때문에 넓고 크고 많고 그래서 이 청년들에 대한 정책과 예산에 대한 것을 좀 과감하게 지금은 돌아보고 전체적으로 다시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네. 이 청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실패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 저는 네. 제일 중요하다고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실패하면은 낙인이 찍혀버려요, 요즘에. 그렇죠. 그래서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교를 가더라도 그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제도와 예산을 다시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에게 맞춰져 있는 그 정책과 예산만으로는 지금 현재 이 저희가 진입을 했던 때보다 더 좁아진 이 사회 진출 진입 각도와 이 공간을 뚫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지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로서는 좀 어떠세요? 그 육아책도 쓰시고 네.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네. 뭔가 좀 굉장히 좀 힘드셨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 예.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좀 잘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잘하시네요. 예, 더 성숙해지기도 하고. 아빠셔서 잘하시는 거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평생 그 어른은 못 되는 것 같아요. 늘 어른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나이가 50이 넘었다고 해서 어른이 될 줄 알았는데 네. 또 이제 자식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아니에요? 네,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50대도 어른이 아닙니까? 평생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아주 멀었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좋은 아빠는 일단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지도 못했고 또 청년인 아이들에게 또 그러한 많은 기회를 만들어준 아빠는 아니어서 특히 지금 이제 큰 아이가 이제 성년이에요. 곧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래요? 또 이제 네. 둘째 아이가 군 생활을 하고 있지만 네. 어떤 게 좋은 아빠인지 아직도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가끔 좀 부딪히기도 하고 네. 때론 내가 옳은 것 같은데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각각의 아이마다 저는 좀 다른 아빠이긴 같은데 우선은 같이 인생 진로를 좀 고민해주는 아빠는 되고는 싶습니다. 예.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이를 키우면서 다시 말해서 부모가 되어서 네. 내가 뭔가 좀 한 인간으로서 이 아이들을 보면 좀 많이 이런 부분에 성장을 했구나, 성숙해졌구나라고 느꼈던 때가 있거나 아니면 네.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또 어떤 것들이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 한 준호를 만들게 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게 뭔가 아빠가 자식으로부터 존중받고 존경받는 거는 굉장히 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직업을 떠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둘째 아이 군대에 있는데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빠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 네. 이렇게 물어봤더니 멋있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끝이에요. 뭐 직업이나 또 네. 이제 살아온 것들이 어쨌든 저는 젊어서의 실패보다는 그 나이가 들어서 성공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네가 훨씬 더 부럽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는 공부보다는 자기의 재능을 선택해서 대학을 진학을 하고 네. 또 군에 가서도 뭐 일반 병보다는 자기가 또 선택을 해서 네. 또 이제 특기를 가지고 또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선택을 한 네가 참 자유롭고 훨씬 부러운 것 같다. 난 그 지점들을 젊어서 못해서 너무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배워가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서로 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렇죠. 서로가 그거 공감하고 그러면 네, 제가 깨우치기도 그거를 큰 딸한테 강요를 하다가 요즘 사이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요? 그러세요? 너는 이래야지. 이게 오라. 너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아빠가 해봤는데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 제가 얘기해놓고 예. 이걸 꼰대라고 하는구나. 제가 좀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딱 그 순간인데. 그럼 의원님 어찌 보면은 따님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네. 아드님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느꼈던 게 시민들하고 소통할 때도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럼요. 네, 정책을 나중에 만들 때도 네. 이 소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내 기준에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네. 것들을 가정 안에서 배우고 있는 거니까 그게 아주 성숙한 또 가정 아니겠습니까? 네. 저를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정말 나중에 정치하시면 잘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 해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네. 답을 정해놓고 나서는 대화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원도 마찬가지고 네.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하고 그거를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을 정해놓고 아이에게 가르치려고 들면 항상 실패를 하는데 네. 민원이 그래요. 제가 보좌관들에게도 늘 얘기하는 게 이거를 좀 알아보세요라고 하면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됩니다 하면 제가 혼을 내요. 안 되는 거니까 되게 만들자라는 건데 방법을 찾아오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근데 저희는 민원은 결국에 방법을 찾는 것이지 맞아요. 되고 안 되고를 판별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21대, 22대 이렇게 6년간 정치 활동을 하면서 네. 이건 정말 아이들에게 많이 배운 거예요. 네. 네. 좋은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아빠가 되면 참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가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수신제가 대화하면서 이렇게 느낍니다. 네. 자, 오늘 다양한 이야기를 한준호 의원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렇게 계속해서 도전하고 고민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예. 이렇게 내가 여러 가지 그 직업을 선택한 것도 네. 결국엔 나의 미래가 행복했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정치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세상을 만드는 게 나의 행복이야라고 해서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의 그러면은 한준호 네. 의원님의 네네. 행복의 지향점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그 행복 기준은 무엇인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많은 인터뷰를 해봤는데 네. 이 질문 처음 받아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1년에 제가 여기까지 온 과정에 예. 제가 행복하려고 왔다라는 생각을 사실 못 해봤거든요. 네. 왜냐하면 과제가 주어져서 해결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이 내가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사실 못 해봤습니다. 지금도 못 그러세요? 해봤지만 저는 이게 제가 주어진 선택을 결정했을 때 예. 이 결과를 의미 있게 끌어갈 수 있을까로 항상 결정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퇴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직업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고, 물론 초반에 2번은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한 이제 필수적인 선택이긴 했지만 그 이후에 제가 선택했던 것들은 사실 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선택을 해왔거든요. 예. 저하고 함께 정치를 했던 분들이 제게 최근에 많이 하시는 말씀이 한의원 그래서 이게 앞으로 뭘 하려고 그래. 최근에 이제 여러 제안들도 좀 받긴 했지만 제가 아직은 그런 제안을 받고 싶지 않다라고 거절을 몇 개를 한 게 있어요. 네, 네. 그때도 제가 지금은 12월까지는 제가 조금 저를 좀 더 되돌아보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길이 결국 정치의 길이라고 한다면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의미를 좀 부여를 하고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올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네. 좀 있으면 추석 벌써 연휴에 네. 저희가 맞이하게 될 거고, 또 한준호 네. 의원의 올해 계획은 어디까지일까? 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아마 또 주목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마지막 질문으로 드려봅니다. 네. 22대 국회 들어서는 거의 저항을 해왔던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정치인을 어떻게든 생존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발버둥을 쳤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국민 여러분께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어 주셨고 또 그가 보이는 여러 가지 능력들이 국민의 삶을 조금 더 낫게 만들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일정들은 조금 뒤로 하고 올해는 이제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이재명 정부,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의 발판을 만드는 데 조금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연말이 지나면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정치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더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용주의 가치를 기치로 내걸어서 또 정치를 하고 계신데요. 많은 국민들이 행복으로서 그런 실증을 나타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준호라는 의원님이시지만 또 누군가는 방송인, 또 누군가는 또 아이의 아빠로 기억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다양한 색깔을 가진 사람이구나, 참 부럽다. 어찌 보면 다양한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오늘 대화하면서 좀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대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